제 사랑하는 이들이여, 75년의 인생을 살면서 긍정성은 제가 매일 아침 준비하는 따뜻한 커피와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많이 나눌수록 더 맛있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 25년간 일했던 공장에서 막 해고되었습니다. 당시 세 자녀를 키워야 했고 청구서는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마치 어제 일 같은 기억입니다. 집 베란다에 앉아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을 때 4살 손녀 민지가 방금 따온 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그녀는 아이들만의 앳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웃을 이유는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부터 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늦을 때마다 불평하는 대신 정류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었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한 번은 후에 제 빵집 동업자가 된 안토니오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빵집, 그것은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경험이 없었지만 제가 만드는 모든 빵에 기쁨을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손님들에게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빵집은 동네 사교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빵뿐만 아니라 커피와 좋은 대화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클레멘시아 아주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항상 기분 나쁜 얼굴로 오셨습니다. 매일 제가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클레멘시아 아주머니. 오늘은 더욱 아름다워 보이세요. 처음에는 그저 투덜거리셨지만 몇 달 후에는 미소를 되돌려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아주머니는 혼자 살고 계시며 제 인사가 하루 동안 받는 유일한 친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성이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좋은 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 고인이 된 아내 베네디타가 항상 말씀하셨듯이 민수야, 인생은 케이크 레시피와 같아. 재료 하나가 부족해도 사랑을 담으면 맛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단다. 오늘 75세의 나이에 제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해고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일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빵집은 현재 마다들의 손에 있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고 미소를 나누러 갑니다. 가장 오래된 손님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제게 빵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더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긍정성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에게 미소 지으면 거의 항상 미소를 돌려받습니다. 약국 직원의 일을 칭찬하면 다음 손님을 더 세심하게 응대합니다. 마치 호수에 작은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파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퍼져나갑니다. 물론 어려운 날들도 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지는 날, 베네디타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아픈 날, 신문 뉴스가 우리의 잠을 설레게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에도 저는 일어나서 몸단장을 하고 감사할 무언가를 찾습니다. 때로는 창가의 새소리, 때로는 손주의 뜻밖의 전화, 혹은 혼자 신발끈을 묶을 수 있다는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요. 비결은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꼭 안아줄 필요는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아침에 거울에 미소 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엔 관리인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하고 아파트 식물을 항상 돌보는 이웃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보세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긍정성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지만 매일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자라서 모든 사람에게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 나이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많은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그늘이 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고 사람들의 말을 중간에 끊곤 했으며 항상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진정으로 경청하는 것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1992년 제 빵집이 이미 잘 자리 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제 중간 아들 민호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명랑했던 아이였지만 점점 조용해지고 구석에 앉아있기 시작했죠.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냥 시기예요, 민수 아저씨. 곧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제 내면의 무언가는
그 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빵집을 닫은 후 평소처럼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앞 광장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죠. 한참 후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안경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다고, 진급하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어머니 베네디타가 시어머니 병간호로 바빠 그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조언을 하거나 예전에는 모든 것이 더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대신 그저 들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한숨 하나하나에 집중했죠. 그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눈이 얼마나 빛났는지 보셨어야 할 겁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를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빵집에서 저는 들어오는 모든 손님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아주머니는 그저 빵을 사는 게 아니라 몇 달 만에 자신을 방문할 손주를 위해 빵을 사고 있었고, 요한 아저씨의 불평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실직으로 인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1998년의 어느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동네에 새로운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항상 오후 늦게 작은 커피 한 잔을 사러 왔습니다.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항상 서두르는 모습이었죠. 어느 날 그녀가 줄을 서서 조용히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른 척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시 앉으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딸, 제가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친절한 귀 한 쌍이 최고의 약이 되곤 합니다. 그녀는 앉았고 2시간 동안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대도시로 이사왔지만 외롭고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조언도 하지 않고 그저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저를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민수 아저씨, 제가 여기 온 이후로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진정으로 듣는 것이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네디타가 아프셨을 때 2010년에는 밤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오래된 이야기와 두려움, 희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은 소중했고 너무 바빠서 들어주지 못했던 순간들을 후회합니다. 요즘에는 제 나이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더 이상 기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더 많이 들을수록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제 손주들은 제가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집중할 것을 알기에 제 곁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중간에 끊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거든요. 제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막내 손녀가 학교 하루를 이야기할 때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언급했던 친구나 좋아한다고 말했던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녀가 말한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알면 그녀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지난주에는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한 노인이 현대 기술을 다루기 어렵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동의하는 대신 저는 그를 향해 몸을 돌리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정확히 무엇이 가장 복잡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거의 1시간을 대화하며 마지막에 그는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서 좋네요. 경청의 비결은 작은 행동에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 몸을 돌리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대답할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연습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가족 모임에서 저는 그저 관찰만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휴대폰에 너무 집중해서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말하고 서로를 중단시키죠. 모두를 커피 한 잔 할 수 있게 모으면 각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이야기를 온전히 들려주며 서두르지 않고 추억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경청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제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유효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제 아버지가 항상 되풀이하던 옛 격언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2개의 귀와 1개의 입을 주셨으니 그 이유는
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제 75년의 인생에서 배운 것은 좋은 대화가 누군가의 하루를, 때로는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나 TV 드라마에 대한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물론 그런 대화도 제 나름의 자리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억에 남는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제일 같은 1970년의 기억이 납니다. 베네디타와 결혼한 직후였고 절박하게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남은 돈을 아끼려 작은 술집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마시려던 찰나 혼자 앉아있던 마누엘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커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미나스제라이스 출신의 커피 농장주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그 이상으로 깊어졌습니다. 그는 인생의 어려움, 1955년 서리로 모든 것을 잃었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 자체보다는 그가 이야기하는 방식, 그 말 속의 지혜가 제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었습니다. 민수야, 그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커피와 같아. 때로는 쓰게 느껴지지만 잘 내리면 특별한 맛을 찾을 수 있단다. 그 대화는 제 관점을 바꿔놓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을 곳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년 후 제가 빵집을 열었을 때 그 대화의 교훈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을 배치하고 항상 커피 주전자를 가득 채웠으며 그 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쁘게 여긴 것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모이는 은퇴자들의 모임, 우리는 그들을 빵 동호회라고 불렀죠. 그들은 정치, 축구, 동네, 옛날 이야기 등 모든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서로를 얼마나 지지하는지였습니다. 제르니모 아저씨가 아내를 잃었을 때 그는 커피 한 잔 사이사이에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았습니다. 좋은 대화는 춤과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리듬과 공간, 그리고 조화가 필요합니다. 말할 때와 들을 때를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항상 잘 작동하는 몇 가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첫째, 문을 여는 질문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괜찮나요? 와 같은 평범한 질문 대신 주말은 어떠셨나요? 또는 요즘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도록 초대합니다. 2005년의 한 일화를 기억합니다. 단골 손님인 시다 아주머니가 특별히 의기소침해 보였습니다. 무시하는 대신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커피잔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놀라며 미소 지었고 10대 아들과 겪는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른 손님들도 함께 가세해 각자의 모성 경험을 나누는 2시간짜리 대화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비디오 게임과 소셜 미디어에 대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대신 제 청춘 시절,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의 이야기, 동네 축제에서 어떻게 즐겼는지 들려줍니다. 이는 서로 배우는 풍요로운 교환입니다. 제 고인이 된 아내 베네디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죠. 그녀를 떠나보낸 2015년 이후로 이러한 진정성 있는 연결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빵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중 하나는 우연히 시작된 동네 이야기 프로젝트였습니다. 2008년 비 오는 한 오후, 손님들이 과거 동네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매월 열리는 만남이 되어 오래된 동네 주민들이 그들의 추억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이들도 호기심에 차 점점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의 역사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2년의 일이었죠. 리카르도라는 젊은이가 명백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빵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에게 커피를 권하며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고 여자친구와 헤어졌으며 자신을 실패자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언을 하는 대신 저는 제 자신의 재시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빵집이 어떻게 어려운 순간에서 탄생했는지 이야기했죠.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대화에 합류해 각자의 극복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리카르도는 그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빵집을 나섰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빵집에서의 그 대화가 그의 인생 방향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저는 작은 순간들을 큰 연결로 바꾸며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휴대폰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진심 어린 대화의 따뜻함, 열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눈빛,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진실된 웃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큰 손주가 말하길 할아버지는 아날로그 인플루언서 같아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렇게 불리는 것이 기쁩니다. 웃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스스로 웃을 줄 모르면 인생이 너무 무거워진다고 항상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배웠죠. 2018년 69세였던 저는 첫 스마트폰을 구매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손주들이 너무나 졸라댔기에 결국 항복했던 것이죠. 어느 일요일 아침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으려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비디오 녹화 버튼을 눌러버렸고 저는 거울에 5분 동안 포즈를 취하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손주 민호가 제 휴대폰을 가져가 도와주려다 영상을 발견했을 때야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저를 비웃는 게 아니라 함께 웃어주자 저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영상은 가족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지금도 모일 때마다 누군가 할아버지 거울 앞 영상 이야기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빵집에서도 항상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요아킴 아저씨는 매일 제게 물었죠. 오늘 빵 따뜻한가요? 그러면 저는 항상 대답했습니다. 따뜻하지 않아요. 요아킴 아저씨, 오늘 빵은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단순한 농담이었지만 우리만의 전통이 되었고 하루를 미소로 시작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시기에는 더욱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손녀가 웃는 얼굴로 꾸민 앞치마를 입고 배달을 다녔죠. 두려움이 가득한 시기였지만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71세 할아버지가 컬러풀한 앞치마를 입고 빵을 배달하는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빵뿐만 아니라 기쁨의 한 조각도 함께 전달하려고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2019년에는 노인체육동호회와 함께 포르노 댄스를 추러 갔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드린 지 몇 년 된 터라 집에 틀어박혀 있기 싫었죠. 체육동호회 친구들이 간곡히 권해서 결국 갔습니다. 첫 음악에 제 자신의 발에 걸려 엉덩방가를 찧었습니다. 당황하기보다 일어나서 말했죠. 여러분, 제가 바닥이 그리웠나 봅니다. 모두가 웃었고 창피할 뻔한 순간이 재미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더 배운 것은 유머가 긴장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빵집에 화난 손님이 찾아와 가격이나 서비스에 대해 불평할 때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빵이 비싼 이유는 제 나이처럼 더욱 가치 있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력 문제와 관련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주방에 들어갔다가 제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딸이 걱정스럽게 괜찮으세요, 아버지?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아. 냉장고에 관광 왔을 뿐이야. 그녀는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순간이 가벼운 것으로 바뀌었죠. 손주들과 장난치는 것은 제 가장 큰 기쁨입니다. 3명의 손주가 있는데 그들은 제가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좋아합니다. 어느 날 3마리 돼지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늑대가 불 때 갑자기 기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그랬지만 아이들은 너무나 재미있어 했고 지금은 항상 할아버지 천식 있는 늑대 이야기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유머는 또한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베네디타를 떠나보냈을 때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기념일에 케이크를 태워버려 즉석 피자로 만들었던 재미있는 추억들이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사실 유머는 일종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손주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치즈빵과 같아 조금 축 처져 보여도 여전히 맛있단다. 75세의 오늘
저는 매일 아침 웃을 무언가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때로는 터무니없는 신문기사, 때로는 손주들이 보내는 재미있는 스티커, 아니면 왓츠ap을 배우고 있는 제 자신의 시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나이 들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늙은 건 바람이야. 보이지도 않으면서 소리만 내는 것. 물론 어려운 날들도 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지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나이의 한계를 느끼는 날들. 하지만 그런 날들에도 웃을 거리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의사에게 등 통증을 호소하며 최근에 넘어진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그저 평생 등에 살던 세월의 무게를 지고 있어서 이제 월세를 내고 있을 뿐이에요. 비결은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웃을 줄 알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며 어려운 순간들을 나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 중에는 더 이상 자신을 가꿀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침실에는 아이들이 선물한 큰 거울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가기 전에 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옷, 머리, 수염, 자세. 40살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75세인 제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찾습니다. 손주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통제할 수 없지만 세상에 어떻게 보일지는 통제할 수 있단다. 누군가 제가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고 말하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신경 썼느냐야. 제가 젊었을 때는 빠르게 성숙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75세가 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나이 들미 패배인 양시간과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어떻게 매 주름과 흰 머리카락, 시간이 남긴 모든 흔적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들을 정리하다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먼지 쌓인 바닥에 그대로 앉아 몇 시간 동안 각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에 가득 찼던 20대의 민수, 첫 아이를 안고 있던 30대의 민수, 빵집을 연 40대의 민수, 아내와 춤추던 50대의 민수를 보았습니다. 각 사진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제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는 그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 아픈 아이들을 밤새 돌보던 밤들에 생겼습니다. 눈가의 주름,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만든 흔적입니다. 턱의 흉터, 8살 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던 날의 기억입니다. 2020년 팬데믹 기간 중 손녀 마리아와 화상 통화를 하던 중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머리카락이 완전히 하얗네요. 순간 허영심이 상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죠. 그래 얘야, 이 하얀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너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야. 들어볼래? 그날 오후 내내 제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각각의 시간의 흔적을 특별한 추억과 연결지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녀가 말한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이야기가 가득한 늙은이가 되고 싶어요. 빵집에는 다양한 나이의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매일 프랑스 빵을 사러 오는 노인들, 그리고 호기심과 존경심을 섞어 바라보는 젊은이들까지.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일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나이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이 덕분에 더 잘 일하지. 나이 들면은 분명 도전들이 있습니다. 관절은 더 아프고 신문을 읽으려면 안경이 필요하며 때로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한계는 제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밀가루 자루를 들기 어려워지자 더 젊은 직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는 법을 배웠고 시력이 흐려지자 다른 감각을 발달시켰습니다. 이제는 빵의 냄새와 반죽의 질감만으로도 굽기 좋은 시점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매 가장 아름다운 점은 찾아오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주들과 비 오는 날 춤추고 싶으면 춥고 점심 식사 후 낮잠 자고 싶으면 죄책감 없이 잡니다. 추가 디저트를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의사한테는 비밀이에요. 2021년 저는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젊은이들을 위한 제빵 수업을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현대적인 제빵 기술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곧 경험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항상 말하듯이 레시피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지만 반죽의 진정한 감각은 오직 수년간의 실전으로만 배울 수 있단다. 작년에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75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손주들이 사진으로 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각 사진에 그들이 제게서 배운 교훈을 적어 놓았더군요. 제 인생의 각 시기가 그들에게 다른 교훈을 남겼다는 것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이 들매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세대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제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고 이제는 손주들이 자신의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마치 가족의 책에 각 세대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거울을 보며 제 주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각 주름은 특별한 순간을 상기시켜줍니다. 눈썹 사이의 깊은 주름은 첫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던 순간을, 입가의 주름들은 가족 모임에서 웃었던 순간들을, 손등의 반점들은 일과 사랑,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손주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야.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사랑하며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란다. 더욱 아름다운 것은 젊은이들이 제가 나이를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젊은 손님이 말했습니다. 민수 아저씨, 당신 때문에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제 아버지가 항상 되풀이하던 옛 격언처럼 시간이 우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다. 오늘 집 베란다에 앉아 해질녘을 바라보며 이제는 아들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나는 빵 냄새를 맡으며 인생이 잘 만든 레시피와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각 재료에는 그만의 목적이 있고 각 순간에는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빵집은 여전히 꽃로 거리의 구석에 자리 잡고 있고 이제는 민수 빵집 1980년부터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마다들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빵 때문만이 아니라 추억을 나누고 자신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던 민수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아침은 이제 더 여유롭습니다. 늘 그렇듯 일찍 일어나지만 제빵사의 습관은 변하지 않죠. 이제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서두르지 않고 신문을 읽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항상 누군가는 조언을 구하거나 오래된 이야기를 듣거나 진실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 30세가 된 큰 손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한 삶의 비결이 뭐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단다, 내 딸. 빵을 만드는 것과 같아. 간단하지만 근본적인 재료가 필요해. 반죽을 부풀리는 긍정성, 적당한 시점을 알기 위한 경청, 관계를 발효시키는 좋은 대화,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드는 유머, 잘 보이기 위한 외모 관리, 독특한 맛을 내는 진정성, 그리고 각자의 시기를 알아차리는 나이 수용이 필요해. 하늘에 계신 베네디타는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존중이 주요 재료인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라서 자신의 자녀를 낳았고 이제 손자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기쁨과 소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더욱 아름다운 것은 제가 평생 배운 교훈들이 여전히 의미 있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날에도 긍정적인 태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중요성, 좋은 대화의 가치, 어려움을 이겨내는 유머의 힘, 자기 존중의 방식으로서의 외모 관리,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용기, 그리고 인생의 각 단계를 받아들이는 지혜. 75세의 오늘, 우리의 삶이 제가 항상 만들어온 빵과 같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고, 발전하기 위해 관심이 필요하며, 맛있어지기 위해 사랑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나누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제 얼굴의 주름, 머리의 흰 머리카락, 제가 지니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제 인생이라는 독특한 레시피의 재료들입니다. 이렇게 매일을 보내며 만나는 모든 순간과 사람, 배운 모든 교훈에 감사합니다. 손주들에게 항상 말하듯이 인생은 잘 만든 빵과 같아 조금 비뚤어져 있어도 여전히 맛있는 한 조각을 음미할 만해. 이제 커피 타임이니 빵집에 가서
따끈한 빵 한 조각을 사올 참입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 있는 누군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옛 격언에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인생은 우리가 쉬는 숨의 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멈추게 하는 순간들로 측정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침표가 아니라 줄임표로 끝냅니다. 인생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가르치고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줄 기회를 제공하니까요.